네, 오늘 정치마스터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대단히 속전속결, 속도가 빠릅니다. 긴급하다고 보시는 거죠? 야당으로선? 긴급하고 네. 이게 과거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2번 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회에서 꼭 후속 입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12, 16 대책은 국회에서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20대 국회에서 못 만들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폭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회가 후속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례적인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야당도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원죄가 야당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그 원죄는 네. 부동산 문제는 네. 이게 뭐 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면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긴 역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19대 국회 때 부동산 3법 그건 뭐 투기 억제책을 거의 다 푼 것이거든요. 예. 그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이 2015년부터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 이건 팩트고요.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그걸 왜 못 막았냐?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보완하고 강화한 것.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 하나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이건 긴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 하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결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예측 가능성에 있어가지고 임대사업자 관련해가지고 여당이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장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조치를 한다 해도 그게 영속적인 조치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나기만 피해가자라는 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뭐 쭉 열거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하다못해 수도 이전까지 이제 꺼내주셨지만은 그게 시장이 지금 반응이 냉담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 수도 이전이 진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했으면 이미 가시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세종시 집값만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템포를 좀 죽이고 속된 말로 그리고 좀 진지하게 여당과 야당이 안을 합의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제 강행 처리된 걸 보면요. 사실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뭐 전월세나 아니면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지고 여러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놓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래 동일 취지의 동일 입법인 경우에는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절차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당이 아까 뭐 최민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감을 중시하는 그런 예. 문화가 좀 깔려 있다 이렇게 예. 보는데 입법이라 하면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기본을 새기면서 지금 뭐 성급하게 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전월세 관련 입법을 이번에 뭐 속전속결로 처리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시급하다 생각했으면은 전월세 시즌 전에 했었어야죠. 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고 이사철도 아니고 전월세 시즌도 아닌데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서두르는가를 약간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지금 왜 묻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약간 현실을 보셔야 되는 예. 면이 있습니다. 전월세 시즌에 가서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할 수 있다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이 빠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지난해 12, 16 후속 입법을 못하고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두른 게 지금 이 정도 된 것이죠.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채 못 됐죠. 3개월 돼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시의적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그 수밖에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당 안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몰아붙이기로 일관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법안 그 법사위에서 한 것은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안 심사 소위가 구성이 안 됐는데 왜 법안을 상정하냐 이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안 심사 소위를 빨리 만들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으로 봅니다. 법안 심사 소위 구성을 지연시킴으로써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그런 사이 부동산은 더 안 좋아질 테고 그럼 정부 여당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사실
급하게 법소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부동산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 한다는 해석은 너무 악의적으로 그거는 해서, 예, 악의적이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야당 이유가 입장에서는 없다? 네. 사실 야당은 우리나라 야당이 그동안의 역사라는 게 민주당도 과거에 그랬고요. 역사라는 게 집권 여당의 실책을 표로 받아먹고 유지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급하지 않아요. 근데 여당은 급해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부동산 폭등으로 고통받는 민생을 안정시킬 국정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일부 야당의 비판이 있더라도 빨리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켜서 부동산 폭등을 일단 막아보자 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심사소위조차 왜 올리지 않느냐, 빨리 올려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번에 어쨌든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발표, 뭐 물론 야당과 정부 발표 단계에서 상의가 안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입법 과정에서도 야당과 상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오롯이 그 책임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 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뭐 전적으로 뭐 예전에 이제 보수 정권 시절에 어떤 입법된 사안들 때문에 또는 폐지된 어떤 규제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남 탓하고 밖으로 이제 화살을 돌리는 행위 자체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폐지됐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오롯이 되살리는 어떤 조치들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이 2+2 거기다가 5%까지 임대료 올리는 상한선을 전세가 올리는 상한선을 이제 정해놓은 것은 곧바로 시장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전세 물량을 다 걷어들일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많은 물량이 월세로 전환될 것이고 그리고 전세를 얻기 어려워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렇게 전세 월세에 대해 가지고 가변성이 크면은 차라리 나도 집을 사자 해가지고 그게 대기 수요 물량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정부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정책에 있어서는 선의와 악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야당도 여당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꼭 거기서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여당이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책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개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왜 국회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조차 지금 두려워하는지 거부하는지 또는 이게 속전속결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국민들이 참 뭐 좀 있으면 이제 전세가 예를 들어 물량이 걷어들여지고 하면은 바로 비판할 텐데 왜 속전속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요. 그래서 네. 오늘 상정된 지금은 이 책으로는 비판하셨으니까 오늘 상정된 법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왜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간략하게. 우선 예. 부동산이 폭등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공급하지만 그 공급은 지금 계획을 세워도 5년이나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은 제가 안 드리고 싶지만 지금 공급 부족이 나타났다면 그건 5년 전 정권이 사실 공급 대책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인데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보수 정부라도 조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요 억제 정책, 이게 투기 억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대책에서 법안의 핵심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 지역의 2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득세의 경우 조정 지역의 2주택은 취득세를 8%로 올리고 그리고 3주택은 12%로 올리는 거죠. 대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거나 뭐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양도세 차익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도세와 관련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양도세, 과세의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아까 잠깐 보완하자면 그게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2+2 그리고 계약할 때 5% 이내. 그러니까 이 정도로 4년을 사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2+2+2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네. 되게 우리나라 학제가 3년이잖아요. 전세 다 걷어들일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걷어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이 대책이 발표됐는데 네. 만약에 지금 다 그러니까 걷어들일 지금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네.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일정한 기간에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을 막 걷어들인 거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아니요, 신규 물량 같은 경우는 걷어들일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신규 시장에서. 물량 걷어들이는 게 아니죠. 신규 물량의 경우는 아직 전세로 낼지 팔지 월세로 낼지 결정을 안 된 수요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후에 자료를 봐야 되는 문제죠. 자, 이채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하나는 공급 대책은 바로 되는 게 아니다. 뭐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주장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면 바로 하려면 불로소득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밖에 없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주장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까요? 저는 이제 예. 아까 공급 대책을 네. 이제 정부에서 적재적소에서 이 보수 정권 시절에 제시하지 못했기 예. 때문에 5년쯤 지나서 지금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지적에도 저는 상당히 오점이 있다 보는 예. 것이 서울 시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축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견고하게 틀어막고 있었던 곳은 박원순 서울시장 쪽에서 서울시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택지 공급에 있어가지고 보수 정권이 소홀했다.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그전에 오세훈 시정 시절에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을 지금 와가지고 뭐 박원순 시장께서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뭔가 전환점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권에 뭘 떠넘기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수로 이제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이런 규제로 인해 가지고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서울의 주택의 46%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바꿔놓지 않고서는 매번 어떤 식이 되냐면요. 자, 누구든지 차를 사고 아니면 집을 사고 할 때 새 차 사고 새 집 사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 놓고 야, 중고차 시장 가니까 차 널려 있더라. 거기가 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요가 그대로 이전되는 건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공급 대책 없이는 세금 가지고 어떤 억압하는 대책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금 대책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그 투기에 굉장히 성향을 띈 그런 예. 어떤 사람들, 아니면 투자의 성향을 예. 띈 사람들의 구매 수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지금 30대가 주택 구매에 어쨌든 대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투기의 목적 이전에 정말 안정적인 실거주 환경을 위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조세 정책 세금이 아무리 나와도 살 건 사야죠. 뭐 이런 느낌이 나온다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자동차 수요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특소세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부 수요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생애 첫 차를 사는 시기라는 거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거는. 예. 아니 근데 네. 지금 30대가 1주택을 사는데 네. 거기에 종부세를 때린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얘기하면 조금 곤란하고요. 하나하나 그다음에 좀 들어볼까요? 네, 30대가 주택 하나를 구매하는데 종부세가 해당됩니까? 30대가 주택 첫 구매하는 것에는 여러 혜택이 있겠지만은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시장이 어차피 30대 시장 따로 있고 40대 시장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택가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30대에게는 지금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 수요의 증폭은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정부는 이 부동산 폭등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안정시키는 방법이 투기 수요 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 부분은 자유한국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투기 수요 억제. 그다음에 보유세 부분은 미국이 1%, 우리가 0.16%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올려야 되죠. 게다가 우리는 실거래가와 등록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춰가야 되죠. 장기적인 과제지만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에서 1가구 3주택이 12%, 조정지역 내 1가구 2주택이 8%입니다. 이런 거는 뭐 싱가포르에서도 써서 되게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분리해야 되는 게 지금 부동산이 막 폭등하는 이 과정에 30대가 내 집 하나 사고 싶다는 그 열망을 갖는 거. 이건 정부가 답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예. 30대가 구매하는 집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종부세가 해당된다든지 이런 식은 그거는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이 요번 아닙니다. 짚어볼 시킨 게 뭐냐면은 지금 최민희 의원님은 계속 이제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신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30대가 실제로 1가구 1주택 상태든 어떻든지 간에 주택의 공급량보다 더 많은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조세 정책이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내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에 대해서 그 수요가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만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공급량이 이미 100%에 거의 육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진행자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택 보급률 통계만을 지금까지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이 어떤 주택이냐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는 직주 근접성, 그러니까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의 공급을 더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묶여 있다 보니까 서울 외곽 지역, 경기도권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었어요. 뭐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운정 뭐 이렇게 다 공급됐거든요. 그곳에 살아봤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주 근접성이 나은 곳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는 겁니다. 네. 이제 30대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시에서 추가 공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아까 언급했던 통계처럼 30년 된 이상 된 주택이 46%인 상황이 지금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가면은 그 공급 대책은 그렇고요. 투기 세력을 잡는 대책은 필요한 거죠? 그거는? 저는 뭐 그 부분을 예.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의 작금의 급격한 부동산 상승이라는 예. 것이 무엇에 의해서 기인했느냐? 지금 집권 여당이 보는 것처럼 투기 세력의 그 부분만 제어하면은 예. 집값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는 판단 자체에 예. 야당은 섣불리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는 그럼 하시고 투기 세력을 잡는 세액은 찬성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그 방법에 예. 보면요. 보통 우리가 금융과 세금을 이제 언급하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투기 세력을 잡으러 들어가고 실제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실구매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가 F킬러를 뿌린다 해가지고 익충과 해충을 구분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조세 정책도 있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뭐 알파요 오메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2015년부터 2017년 3년 동안 소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제를 3년 유예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유예 기간에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2014년, 제가 기억하는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2015년에 있었던 부동산 3법, 그거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거나 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박원순 시장은 왜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했을까? 그 원인이 재건축, 재개발을 3년 동안 초과 이익 환수를 유예하면서 그때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기 시작했기 예. 때문이거든요. 그럼 초과 이익 환수하면서요. 필요 지역에 집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예. 과거에 그 초과 이익 환수제가 이게 3년 유예됐던 것이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재건축, 재개발에 다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거를 억제하는 그 안전망, 예. 외양간을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그런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용적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적률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부는 굉장히 용적률이 엄격했죠. 그런데 이 용적률도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풀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야당이 이번에 좀 이상한 거는 딴 건 모르겠어요. 세제에 관해서는 뭐 토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토론조차 안 하고 그거 반대하는 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대답해 왜냐하면 보시죠. 예. 이유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종부세를 인상하면 이게 전세 입자하고 월세 입자한테 부담을 준다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에 대한 응답이 전세 입자하고 월세 입자를 지금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 법은. 네. 근데 이 법은 오히려 야당이 더 강화해서 내야 되거든요. 바로 대답 들어보죠. 네. 예. 저는 이제 가격 통제책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조세가 올라가지고 종부세나 아니면 뭐 각종 뭐 재산세에 해당하는 성격의 세금들이 세율이 올라가면은 그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전월세 이제 임대차 보호법 하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발상에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해가지고 가격 통제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건물 소유주들이 주택 소유주들이 그러면은 그에 따르느냐? 아닙니다. 물량을 걷어들일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 아니, 이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해요.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에 있어가지고 전월세를 말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예. 과거에 보면 모든 종류의 가격 통제책이라는 것이요 다 선의에서 시작하죠. 저희가 항상 언급하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값이라는 거. 어떻게 우유가 이렇게 비쌀 수 있느냐. 애들이 우유는 싸게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유값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니까 농장주들이 우유 농사 왜 짓냐 이제 해가지고 우유가 공급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유값이 폭등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가격 통제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급 통제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유세 인상이나 세금도 보유세 인상이나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30대가 주택을 살려고 할 때
주택 대출, 금융과 관련하여 좀 더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라. 맞아요. 그걸 야당이 내면 된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막 폭등하는데 그러면 전월세 입자에게 부담을 주인이 전가하는 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럼 그거 그냥 놔두란 말입니까? 이미 그런 현상은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게 무한 자유경쟁 시장으로 부동산을 놓을 것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우유값의 경우도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긴 흐름으로 보시면 결국은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MB 정부 때도 가격 억제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4년 전쯤에 이제 강남 부동산 가격이 일정하게 안정이 되었다고 신축 수요가 일정하게 안정되었다고 평가를 받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송파의 H모시티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가 만 세대가 신규 신축으로 공급이 됐었어요. 그때 많은 대기 수요가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사실 다른 지역의 급등세가 좀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채우 제안화 일정은 공급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투기 때려잡겠다고 이런 정책 남발할 것이 아니라 공급 말고는 대안이 결국에는 없습니까, 공급에 있어가지고 현실성인 대책을 내야 되는데 공급도 지금 진행자가 언급하셨으니까 지적하자면요. 공급도 가는 데만 다 두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린벨트 푼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태릉 골프장 간다 그랬다가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라 그랬다가 뭐 지금 서울시랑 정부가 서로 뭐 한 말들을 다 조합해 놓으면은 이거는 어디다 공급하겠다는지도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급 대책이라도 명쾌하게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옛날에 통제된 사회는 몇 명이 정책을 위반해요. 그리고 어느 날 뻥 터트려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더 위험하게 뒤에서 정보가 흘러져서 일부는 폭리를 취했죠.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백가쟁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할 알겠습니다. 수가 없어요. 자, 잠시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효과가 그 다음 정부에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2014년부터 초이노믹스가 뭐라 그러냐면 빚내서 집 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규제를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긴 흐름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말을 잠시만요, 하는 두 분. 것이죠. 이 어떤 세부론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하시면 이건 시간이 한정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 논리 대강 이 부분에 이 세론에 대해서는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부 고위 정책 결정론자들이 어떤 다주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팔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 의원님은? 특히 저는 국토부 공무원 예.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예. 이건 사실 뭐 7급, 9급 이런 분들이 다주택인 경우는 그건 뭐 유산 받았겠죠. 예. 근데 오히려 4급 이상 전부 전수조사해서 네. 다주택자들에 대하여 예. 예를 들면 그 주택을 팔든지 아니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취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총선 때 1가구 2주택 이상은 2년 내에 팔아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김태년 대표가 당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빨리 실행하셔야죠. 해야 되고 저는 단호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단호하게 하고 예. 매달 발표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누가 집 팔았고 아직 알겠습니다. 누가 남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저는 저것이 공급 대책인지 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인지 예. 무엇인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예. 것이 결국에는 공직자를 인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기준이 주요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하다못해 청와대 수석들마저도 본인들의 업무 평가보다는 부동산 평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거 자체가 앞으로 공직사회도 굉장히 흔들어 놓을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게 근데 됩니다. 자기가 집 가지고 있으면서 떨어뜨리는 정책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지적은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예. 주식 보유한 사람도 상당히 문제죠. 그래서 주식 보유 못해요. 아니요.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청와대 수석들 같은 경우에 뭐 주식 주식시장에 보유 영향을 못해요. 미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있지만은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주식 신탁을 맡기고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보유까지 다 금지시키고 그러면은 청와대 수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부동산 말고 뭐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 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 봤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여론보다는 예.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지금이 미래통합당 정권이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께서 집 세 채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부동산 보유액이 높으세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대책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결국에는 이게 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뭐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4급 이상까지 다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따 어차피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는데. 네, 그 말씀하시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각자 다주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공무원 중에 제가 그냥 가상의물 상정합니다.
원래 동두천에 사시는 분인데 수원시청에 근무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직주 근접성 때문에 수원에 한 채, 동두천에 한 채 이렇게 가족들이 사는 집과 본인이 사는 집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이분이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가진 노영민 실장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보다 더 투자를 잘한 것인가? 뭐 이거 저는 기준을 나누기 참 애매하다 지금 봅니다. 그런 말씀 잘하셨는데 네. 저는 야당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사실 자기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노영민 실장 얘기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무주택자세요. 야당이 왜 청주집을 팔았냐, 반포집을 팔지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니 그의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반포집을 팝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입장을 그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 되신 분에게 계속해서 그걸 집을 아직도 안 팔은 것처럼 얘기를 아니, 근데 하시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야당이고 지금 뭔가- 이 채권은 고위 공직자, 정책 결정자가 그래서 제가 집을 팔 지금 필요 얘기하는 없다는 거예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왜 그때 노영민 실장 그렇게 비난하셨습니까? 누가 비난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최고만 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예, 야당 저는 제가- 야당에서 엄청나게 저는 제가 비난했습니다. 나가는 모든 방송에서 노영민 그러니까- 실장 그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고 청주랑 서울에 집 한 채씩 보유하는 것이 어차피 생활 터전이 두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 노영민 실장 억울할 것 같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다주택자 중에요. 알고 봤더니 굉장히 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부모님 실거주용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마련해서 드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해요. 왜냐하면 그럼 윤미향 의원 건 때는 윤미향 의원의 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는 집까지도 다주택이라고 야당이 너무 비판하셨잖아요. 쉼터에서 거주하는 걸 비판했죠. 쉼터에서 언제 거주했어요? 쉼터에서 관리 목적으로 컨테이너에 아니, 쓰는 다른- 거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시만요, 한 의원님들.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최소한 주제는- 기준은 같아야 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저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예. 가지고 갑니다. 다주택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정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노영민 실장 같이 삶의 터전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을 때 만약에 그분이 전세를 사셨다 보세요. 여기 청주는 보유하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전세 주택은 누군가가 소유한 다주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돌고 도는 거예요.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이거 마지막 하나 여쭤보는 게 그 이채고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자들이 자기가 세 채, 네 채,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투기를 위한 건데 그거 놔둬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근원적인 질문 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 예. 강남 지역에 두 채를 보유한 그렇습니까? 사람들 뭐 이번에 그런 뭐 예를 들어 식으로, 예. 김주원 수석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한다면은 저는 그건 과도한 투자 목적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예. 또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 저는 과도한 투자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고 이제 있거든요. 과도한 투자 목적인 그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끊어내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아, 그래서 기준을 이런 세우기로? 어떤 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규제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작용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을 그렇게 정말 부동산 기준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지금 약속한 대로 실행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엄청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